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3일 연휴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지역마다 다른 이유로 연휴를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요. 또 미주 쪽에 계신 분들은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미국 증시도 문을 닫아서 저도 유튜브 방송을 쉬었는데요. 더욱이 말레이시아는요, 부처님 오신 날이 좀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바람에 저랑 제 아내는 주말 동안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시달리면서 힘들었었는데 정말 쉼다운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준 멤버십 채널에도 하루에 두세 개 정도는 이제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 하나도 올렸는데 좀 보여드리죠.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 미준 만화책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챗GPT에 이제 종목 분석 기사를 이제 넣고요. 그 내용을 만화책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정말 깔끔하고 디테일하고 재미있는 만화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어제는 모처럼 이제 저 혼자 등장하는 만화책이 아니라 이렇게 김인중 대표님과 함께 출연하는 만화책을 만들었는데요. 김인중 대표님 워낙 인물이 좋으셔서 만화책 안에도 정말 캐릭터가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책은 제가 PDF 파일로 김인중 대표님께 좀 보내드렸습니다. 만화책 보시면서 즐거운 휴일을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미준 팟캐스트도 만들고요. 또 CNBC 뉴스, 블룸버그 뉴스 더빙 영상도 만들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책까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서 참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AI라는 새로운 기술력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 빨리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준 채널 오셔서 여기 동영상 말고요. 라이브 탭을 누르시면 제가 공개로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라이브 방송이 여기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준 공개 라이브 강의, 미준 모멘텀 투자의 정석이라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혹시 최근에 이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미준 유튜브에 새롭게 구독하신 분들은요, 모멘텀 투자라는 게 좀 낯설잖아요. 이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2시간 넘게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한 굉장히 긴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 하나 가지고 모멘텀 투자 전략을 많은 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개 라이브로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날짜가 2026년 3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바라봤던 AI 인프라 투자의 사이클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챗 GPT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바로 GPU죠. GPU가 한동안 없어서 가장 좀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수혜주는 당연히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GPU에 대한 병목 현상이 조금씩 잦아지면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요. 그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사실상 전 세계 세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 대표적인 수혜주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초기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뜨거운 부분이다. 자, 그래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 기회는 초기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렸고요. 4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광통신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 루멘텀, 코히런트의 투자 기회는 굉장히 뜨겁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죠. 3단계에는 AI 네트워킹이 진행 중이고요. 5단계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전력난이 가장 커다란 병목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쿨링 장치 같은 것도 뜨거운 주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이클을 보면서 한 가지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PU가 안 보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게 CPU인데 제가 CPU를요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강의가 3개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과 3개월 전에 제가 CPU의 투자 기회를 미처 보지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미국 주식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한 2, 30개 정도의 뉴스 기사, 뭐 3, 4개 정도의 분석 기사도 있고요. CNBC 뉴스, 블룸버그 뉴스, 요즘에는 영상도 한 10개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3개월 전에 CPU의 투자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도 했고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준 멤버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준 포트폴리오의 투자 기간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입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제가 미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은요. 향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AI의 발전 속도 그리고 이 업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6개월에서 12개월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이죠. 한때는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챗GPT가 1등이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클로드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중간에 물론 제미나의 역할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CPU의 투자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걸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여야겠다. 투자의 세계가 지금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자, 왜냐하면 인공지능 혁명이 워낙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자들 역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CPU가 모자라다는 것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바로바로 다음 날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은 호흡을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미준 유튜브 방송 그리고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통해서 조금은 호흡이 짧은 영상 그리고 호흡이 짧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5월 2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방송입니다. 하지만 어제 월요일 날 미준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보실 텐데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상승세였죠. 굉장히 많은 종목과 섹터가 푸른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 폭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선명한 녹색이 여기저기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매그7이라고 부르는 메가테크 기업 중에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타, 구글,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마트도 시가총액이 좀 큰데요. 마이너스 8.5잖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커다란 종목 중에 하락폭이 큰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많은 반면 대형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가테크 기업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작은 기업들로 계속해서 자금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1%, 2%, 3% 이렇게 작게 올라가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AI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막 1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의 마켓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지수 중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지수는 마이크로 캡입니다. 두 번째는 스몰 캡이고요. 자, 따라서 초소형주 그리고 소형주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을 버리고 작은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탐욕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엔비디아 종목의 부진한 모습을 더하면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성적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성적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엔비디아 성적이 좋은 거는 다른 종목들의 성적도 좋다는 기대감을 올려주죠. 따라서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이 1% 올라갈 수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가면 3%, 5%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견이 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인데요. 지난주에 53.98에서 금요일 날 마감 시에는 56.7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50 아래로 떨어졌던 시장의 폭이 일단은 56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추세도 56.37이죠. 그래서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죠. 물론 56%는요. 동전 던지기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은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면서 따라서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16.60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여기 지지선이 있잖아요. 이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제가 볼 때는 15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미국 증시의 랠리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조금씩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피어 인 그리드 인덱스도 너무나 좋죠. 59로 58에서 한 단계 올라갔는데요.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탐욕 단계에 있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거는요.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극적인 탐욕, 그러니까 엄청난 탐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죠. 지금은 적당한 탐욕이 유지가 되고 아직은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가진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붙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미중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암홀딩즈를 보시면요. 무려 46.54%, 일주일 만에 46%면 정말 굉장한 성적이죠. 자, 두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크레도입니다. 26.86%나 급등했고요. 세 번째는 델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21.98%, 마벨이 플러스 10.99, AMD 플러스 10.24.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은 10% 이상 오르지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10% 이상 오르지 못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블룸에너지가 플러스 9.62, 샌디스크 플러스 5.05, 마이크론이 플러스 3.63, 셀레스티카 플러스 2.46,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0.47, TSMC가 0.04% 올라가면서 만족했습니다. 나머지는 빨간색인데요. 7종목이 떨어졌죠. G 보노바가 마이너스 1.00, 코히런트 마이너스 1.28, 루멘텀 마이너스 2.45,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2.60, 엔비디아 마이너스 4.43, AAOI가 마이너스 4.66, 마지막으로 벌티브가 11.7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에만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볼 텐데요. 탈렘에너지가 11.4%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은요. 아마존이 0.83% 일주일간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쪽에 메타는 0.65%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구글이 3.54%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불과 3개월 전에 CPU의 병목 현상을 포착하지 못했던 저의 불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표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의 투자 기회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CPU 르네상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CPU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이미지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CNBC와 TMT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거고요. 이 컨퍼런스에서 인텔의 CEO 리프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AI 산업이 훈련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이동하면서 컴퓨팅 인프라의 주도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다. 자, 그리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훈련의 시대에서는 CPU가 하나가 필요하면 GPU는 8개를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CPU 하나 팔 때 GPU는 8개를 팔 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 만에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시대가 지금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CPU 한 개와 GPU 하나를 매칭하는 1대1 구조로 변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추론의 시대가 가속화될 거고요.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겠죠. 더욱이 에이전틱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고도화된 추론과 에이전틱 AI 환경에서는요, CPU 4개가 필요할 때 GPU는 하나만 사용한다. 따라서 오히려 CPU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이 인텔의 CEO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미 꿰뚫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난주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2027년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은요, 단순히 GPU의 기록적인 성장을 넘어서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전반을 장악하는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요, 더 이상 GPU 회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입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했습니다. 총 매출이 무려 85%나 전년 대비 성장을 거듭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더욱이 14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죠. 자, 하지만 월가에서 정말 깜짝 놀란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매출의 상승률이 아니고요. CPU였습니다. CPU 시장 진출에 대한 경영진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자, 젠슨왕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라는 이제 엔비디아가 새롭게 개발한 CPU의 모델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라 CPU는요, 에이전틱 AI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세계 최초의 CPU다. 그리고 베라는요, 엔비디아가 한 번도 진입한 적 없는 새로운 2천억 규모의 TMA를 열어준다. 자, 여기에서 얘기한 엔비디아가 한 번도 진입한 적 없는 규모의 시장, 이게 바로 CPU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TAM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얘기하기를 베라 CPU 시장의 규모는 무려 2천억 달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 한 문장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CEO가 얘기한 것처럼 CPU의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가 된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파이낸스를 담당하는 CFO 콜레스 크레스는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라의 CPU는 엔비디아의 2천억 달러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와 시스템 제조사가요, 베라 배포를 위해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천억 달러의 시장이 단순한 서버 CPU 교체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CPU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라 CPU는요, AMD가 자랑하는 에픽이라든지 인텔의 엑스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통적인 CPU 시장 경쟁이 아니라요, 에이전틱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스레드 성능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자, 따라서 이 베라라는 CPU는요, 기존의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에이전틱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아키텍처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GPU는 생각하는 추론 연산을 담당한다. 우리가 이제 챗봇에 가서 질문을 하면요, 띵킹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게 바로 GPU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PU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따라서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챗봇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잖아요. 따라서 메모리 관리도 하고 툴 사용도 하고 전반적인 지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이전틱 AI 시스템 운영의 모든 주변 연산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CPU의 역할이다. 두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면 될수록 CPU 수요도요, GPU와 비례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젠슨왕이 Q&A 섹션에서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이 CPU 기회가 엔비디아가 기존에 제시했던 1조 달러 규모의 플랫폼 수익 전망치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상방 요인이다. 이걸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가 기존에 제시했던 우리는 1조 달러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 CPU의 매출 기회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출 기회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천억 달러가 정말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기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천억 달러 CPU 전망에 중국 수요까지 포함했다. 이거를 5월 23일 날 어닝콜 말고 며칠 지난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국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CPU를 팔 수 없다면 2천억 달러까지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전체 시장 규모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시장의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는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암홀딩즈는요, 2030년까지 서버 CPU 시장이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AMD 역시 최근에 자체 추정치를요, 기존 대비 2배로 올려서 1,2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3개나 되는 기업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홀딩스, AMD,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까지 CPU의 시장 규모를 굉장히 크게 측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25년 34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데이터 센터 CPU 시장의 규모가요, 향후에 3, 4년 동안 적어도 1,0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규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불과 몇 년 만에 3배에서 3.5배 정도의 성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다음에는 베라 CPU의 독립 판매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경영진은요, 2027년 회계연도, 이거는 지금 202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의 베라 CPU 매출이요, 약 2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200억 달러 그러면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콜에서 애널리스트가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200억 달러 CPU 매출 전망이 베라 루빈 패키지 안에 포함된 CPU인지 아니면 독립 베라 CPU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라 루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요, CPU랑 GPU를 합쳐서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CPU까지 포함해서 200억 달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베라 CPU만 따로 파는 게 2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젠슨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억 달러는 스탠드 올론이다. 이거는 단품이란 얘기죠. 따라서 CPU만 따로 팔아서 200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CPU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누구인가? 베라 CPU는 이미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오라클의 첫 출하가 완료됐거든요. 이 중에서 엔트로픽과 오픈AI는요, 현재 AI 컴퓨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매자들이죠. 자, 따라서 베라 론칭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업적 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매출 현황과 수익 구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모간 스탠리의 추정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에게 VR200 그리고 NBL72 머신 내 베라 CPU를 개당 5,000달러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회계년도 200억 달러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무려 400만 개의 베라 유닛을 판매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00만 개도 엄청난 거잖아요. 따라서 개수로도 굉장히 많이 판매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경쟁사와 비교하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왜냐면 인텔의 데이터 센터 AI 부분은요, 2025년 16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AMD의 데이터 센터 부분은 166.3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었거든요. 자, 게다가 이 수치에는요, CPU뿐만 아니라 GPU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PU 매출은 이거보다 더 작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억, 150억 둘이 합쳐서 3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데이터 센터 CPU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뭐라 그랬죠? 지금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20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400만 개의 베라 CPU를 5천 달러에 판매하면요, 매출의 기준으로는 두 경쟁사를 모두 단 한 해의 회계연도 만에 추월하게 된다. 자, 따라서 작년까지는요, 데이터 센터 CPU 시장은 AMD랑 인텔이 양분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34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340억 달러에서 거의 150억은 인텔, 그리고 또 다른 150억은 AMD가 가져갔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시장에 새로운 개척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부터 200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200억 달러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틱 AI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매출을 우리가 다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GPU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엔비디아가 CPU에도 1등 기업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원래 CPU의 강제였던 AMD는 수혜주인가 아니면 피해주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엔비디아의 CPU 시장 진입 발표는요, AMD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실질적 경쟁 위협이라는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AMD는요, AI 가속기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맞서면서 2등, 만년 2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CPU 영역에서도 엔비디아의 새로운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 전선 상황에 놓여 있다. 자, 그런데 방어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따라서 만년 2등의 이 서러움을 다시 한번 느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AMD의 방어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자, 왜냐면요, 베라 CP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x86 CPU 시장과 정면으로 경쟁하진 않거든요. 에이전틱 AI에 특화된 이러한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MD의 에픽이나 인텔의 엑스온과는 다른 아키텍처 경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맞짱을 뜨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라 CPU는 에이전틱 AI 중심의 컴퓨팅에만 특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실제로 데이터 센터 CPU의 전통적인 범용 워크로드를 위해서는요, 에픽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력하다. AMD 에픽은요, 이미 서버 시장에서 46.2%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가면 갈수록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죠. 자, 따라서 AMD의 데이터 센터 전략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에픽 CPU가 인텔로부터 서버 CPU 점유율을 계속 빼앗고요. 따라서 CPU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텔의 점유율을 뺏어온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죠. 자, 두 번째는 GPU인데요. Instinct MI350가 AI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다. 이거 역시도 엔비디아가 90%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헬리오스 렉입니다. 렉 스케일 플랫폼이 초대형 AI 인프라를 공략하는 다각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따라서 세 개 모두 지금 엔비디아랑 싸워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올 수 있다면 AMD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다음에는 ARM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엔비디아의 CPU 진출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ARM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다. 베라 CPU는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CPU를 더 많이 팔면 팔수록 ARM은요, 더 많은 로열티 수입을 앉아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버 CPU 시장에서 x86 중심의 판도가 ARM 아키텍처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요, AI 추론 워크로드의 상당 부분이 CPU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ARM 기반 서버의 점유율이 나중에 가면요, 9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M은 최근 하이퍼스케일러 CPU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많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CPU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CPU의 반 이상은 ARM 아키텍처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레이스 블랙웰 베폰의 그레이스 칩의 성공과 기존의 그래비톤 중심의 점유율 확대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레이스도 엔비디아가 만든 칩이잖아요. 이것도 ARM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래비톤은 아마존이 만든 칩이잖아요. 이거 역시도 ARM을 아키텍처로 만든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만에 하나 베라의 로열티율이 그레이스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더라도 높은 출하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상쇄하면서 올해 데이터 센터 CPU 로열티가 스마트폰 부분의 약세를 상쇄하고요. 약 20%의 로열티 성장이 가이던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서 ARM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자, 다음에는 ARM의 장기적인 기회, AGI CPU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AGI CPU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ARM은 그들이 직접 CPU를 만들진 않았죠. 그냥 아키텍처만 제공하면서 로열티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GI CPU는요. ARM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 자나 르단 메논이 나오는데요. ARM의 현재 전망, 즉 회계년도 2028에서 회계년도 2031 사이에 AGI CPU 수익이 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ARM의 경영진이 스스로 내놓은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제프리즈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요, 이건 너무도 보수적이다.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계년도 2031년에 TAM 시장의 규모가 ARM이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1000억 달러 이상이 아닌 2000억 달러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 포함해서 2000억 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AMD도 1200억 달러 얘기합니다. 따라서 ARM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규모에 대한 예상도 조금 보수적이고요. 그들이 목표로 설정했던 150억 달러도 너무나 보수적이다. 이거보다 실제 성적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RM의 자체 전망은 2026년 회계년도에서 2031년 회계년도 사이 로열티 수입의 연평균 20% 성장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자체 칩 사업에서, 즉 AGI CPU에서 15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데요. 아마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엔비디아가 CPU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컴퓨팅 스택 전체를 수직 통합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 그러면요, 그냥 플랫폼 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GPU도 우리가 하고 CPU도 우리가 하고 링크도 우리가 만들고, 따라서 네트워크까지 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생태계 전대를 다 만들어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판매하겠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GPU로 추론을 장악하고 CPU로 오케스트레이션을 장악하고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 다이나모, 그리고 네모클로가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생태계로 묶는 구조가 단기 실적을 위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중장기 해자를 위해서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RM은요, 이 구조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와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성공이 곧 ARM의 성공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팁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엔비디아가 덩치가 너무나 무거워졌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호재에는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엔비디아의 주주라면요, 일부 투자 자금을 ARM 주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요, 앞으로도 재주는 엔비디아가 불이고요, 주가는 ARM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요, 공급망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8월 달에 진짜 위기가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조정이 8월 달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8월에 조정이 오면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 전에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문가는 어떤 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8월 달에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 좋은 질문들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시기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데이터 포인트와 타임라인 측면에서 8월에 조정이 올 것이라고 시사하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신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정 기간을 그렇게 좁혀서 예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화석 연료와 비료의 공급망에 내재된 긴 시차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후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하는 데 약 6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제 시스템을 거쳐 저장소로 들어가고 다시 디젤이나 가솔린으로 출하되어 최종 시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 원유 배럴을 추적하다 보면 또 다른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어떤 원자재 공급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전에 하루 100척 이상이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가 지난 3개월 동안 고작 하루에 몇 척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많은 차트들입니다. 이는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누적된 원유가 분명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화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재고와 비축유를 꺼내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지난 후인 8월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협상이 타결되어 상황이 끝날 것이고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오가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된 선박들을 당장 내일부터 다시 움직인다 해도 그 선박들이 도착하는 데는 최소 60일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60일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 약 120일이 걸리는 셈입니다. 즉 대략 4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이 정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예측을 바꾸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표가 나와서 합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을 보면 거래량이 적은 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 이상 하락했고 시장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간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대비하고 있는 것보다 짧아진다고 해도 예측의 변화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기 예상보다는 훨씬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의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월에 대해 말씀드리는 예측은 공급망의 냉혹한 수학적 계산이자 이른바 뱀이 돼지를 삼켜서 소화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라는 결과물은 대략 8월이라는 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측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듯이 선물 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박스권에 있다고 보고 선물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넓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협상에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물 트레이더가 아닌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8월에 대한 저희의 예측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급 부족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집하거나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걸프 지역 외의 원유 생산국, 구체적으로는 북미와 남미의 원유 생산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터뷰를 시청하면서 방금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그 투자자는 다가올 조정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매수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향후 3개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으로 8월이 본격적인 시험대가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금융경제에 표면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6월, 7월 드라이빙 시즌이 오면 이미 스트레스의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며 깨어나는 것은 8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명확히 답을 드리자면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일종의 가짜 전쟁과도 같은 이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금융상품, 즉 지수, 개별 주식, 섹터 등이 매우 장기화되고 있는 이 협상의 등락과 우여곡절에 따라 거래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처법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목한 핵심 사실, 즉 금과 유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원유 공급이 정말 부족해진다면 수요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금이 그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광주도 수혜를 보겠지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유 생산 기업들은 수요 파괴가 일어나더라도 부족한 공급 상황 속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적절한 비용 구조를 가진 금 생산 기업에 주목하고 지정학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원유 생산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AI 분야의 설비 투자, CAPEX, 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본 시장의 강력한 반등세와 더불어 전기차 및 원유 대체제로의 전환 덕분에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흐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